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유포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월요일마다 전기차를 시작으로 우주 로봇 주택 분야까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확장하는 세계 사업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1위인 우리나라는 과연 이 급변하는 기술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배경률 서강대학교 기술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전기차 사업가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전기차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 네. 신호탄을 울려서 이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건데요. 일론 머스크와 베이조스 세계 최고 부자들인데 네. 이들이 전기차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에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에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 2차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이제 발전을 우리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쫓아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모으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게 테슬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조스가 얘기하는 지금 후발 업체들인데 아마 모든 것들은 한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테슬라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것인가 쪽으로 많이 바뀔 것 같다. 네. 고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뭐 같은 회사기는 해도 그러한 그 데이터 게더링에 대해서 미국 시장은 미국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시장은 한국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 시장은 좀 다릅니다. 중국 시장은 중국 회사들이 뭐 BYD나 이런 데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시장의 형성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고 나면은 한국에서도 팔리고 미국에서도 팔리고 뭐 중국에서도 팔리고 이렇게 사람이 운전할 때는 그랬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나면 어디서 데이터를 모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과 자율주행의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마 지역마다 좀 틀릴 겁니다.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역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데이터 게더링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가장 앞서가는 거는 역시 테슬라고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그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자율주행에 포커스가 있는 건데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같이 쓴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 게더링을 해서 물론 공장 안에서 쓰는 휴머노이드 아니면 집에서 쓰는 휴머노이드가 좀 틀리기는 해도 그 메커니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적 그 표현 방식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별로 다를 바는 없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으는 작업들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하고 이게 같이 세트로 가는 개념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 네. 기술이 더 이제 포커싱을 되고 그러니까 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전기차 얘기만 하는데 전기차에 과연 마지막 단계를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를 놓고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화석연료를 태워서 쓰는 뭐 디젤이나 가솔린을 태워서 쓰는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전기차에서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끝판은 어디냐 자율주행에 있다. 자율주행이 전기차가 훨씬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칩들이 전기로 움직이고 전기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유리하죠. 가솔린 차보다는. 네네. 그래서 전기차의 끝판은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 옵티머스 로봇, 네. 자율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바퀴만 안 달렸지 사실. 그렇습니다. 동작하는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똑같은 원리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가격이란 말이죠. 네. 로봇은 네.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걸 곧 자동차 가격만큼 떨어뜨릴 수 낮추겠다. 있다고 이제 네. 장담하고 있고 그렇게 네. 되면 이 로봇이 산업계, 뭐 생활계 다 쓰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존 산업 생태계는 뿐만 아니고 일상 생활에까지도 여러 가지 특히 일자리 구조 변화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올 시장입니다. 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지금 미국의 뭐 알라바마 공장을 위시로 해서 콜럼버스 조지아, 그 다음에 세바나 조지아 이쪽으로 진짜 점점 확대하고 이제 루이지아나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우리 노동자들도 이제 조금 각성을 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산력과 모든 것들이 로봇이랑 견주어서 얼마나 더 생산력이 맞습니다. 있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 쪽으로 아마 귀착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노동자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로봇 새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더 풍요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4.5일제나 뭐 3.5일제나 뭐 이틀만 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받는 그 생산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생산성 비례의 로봇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에 대한 준비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자동차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겠다는 그 얘기인즉슨 2만 불에서 3만 불짜리, 2만 불에서 5만 불짜리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기사를 쭉 찾아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2만 불은 언제 되는 거고 5만 불은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틀린 거냐. 그거보다는 2만 불일 때는 중국산 제품을 많이 썼을 때 2만 불이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많이 사용하면 5만 불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가.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 거지 그 기능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보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뭐 한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활용을 할 것이다. 근데 공장에서 쓰는 것들은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옵티머스가 얘기하는 거는 주로 공장이나 뭐 가정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걸 얘기하는데 진짜 힘을 쓰고 아니면 그 전쟁에서 쓰는 로봇 같은 경우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네. 나오는 그 아틀라스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러니까 어느 펑션이냐에 따라 어느 기능이냐에 따라서 어느 회사가 만든 게 훨씬 더 그렇겠네요. 유용하게 쓸 것인가는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타링크 프로젝트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는 우주 프로젝트인데 이걸 보면 정말 혁신적이에요. 적외도 위성을 띄워서 네. 수만 개의 소형 위성을 하나로 연결해서 지구 어느 곳에서든지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네. 이건데 개념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통신 네트워크를 한 기업이 장악을 하게 되면 네. 각국의 통신 주권은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각국의 통신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대응하지? 이런 원천적인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땐 저희는 통신 그 위성 전파 쪽으로는 상당히 좀 후진국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미안하게도 네. 10대 강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많이 뒤쳐져 있는데 뭐 1등은 역시 뭐 한 2만 개 이상 갖고 있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 4, 500개 갖고 있는 중국일 테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유럽이니 뭐 이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도나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적게 갖고 있습니다. 그 위성들을 러시아보다도 적게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적외도 위성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호 무궁화 위성을 1995년도에 이제 그만 쓰기로 하고 뭐 3호, 5호, 6호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건 대개 한 3만 5천 킬로 지상으로부터 3만 5천 킬로 정지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우리나라만 비치는 건데 그럼 저궤도 위성과 고궤도 위성의 차이점은 뭐냐? 리스판스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하고 통신했을 때 응답 속도 응답 속도입니다. 응답 네네. 속도는 저궤도 위성은 대개 250m부터 뭐 1200km까지 250km에서 네. 1200km까지에 있는 건데 대개 540km를 중점으로 돌고 있는 게
아마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타링크일 겁니다.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지상하고 교신하는 그 속도는 0.025 세칸입니다. 근데 고정으로 돼 있는 고고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0.5 세컨드 정도로 리스판스 타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리스판스 타임.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 반응 속도 느리면 당연히 자율주행의 성능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통신 주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율주행만 생각하는데 더 혜택을 받는 게 아마 드론일 겁니다. 네. 뭐 전쟁에선 드론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 뭐 저 탱크나 장갑차나 뭐 이런 것보다는 드론에 대한 공격이나 통신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를 더 침공하고 싶었어도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앨런 머스크가 통신을 끊어버리고 인포메이션을 안 주니까 뭐 군대가 거의 뭐 몰살하다시피 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통신 주권이 있지 않고는 북진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저궤도 위성에 대한 것들은 꼭 우리나라에서만 돈을 다 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그렇겠네요.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랑 같이 돈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스스로가 해서 뭐 통신 비용을 좀 받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앞으로의 모든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거는 생각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이 점을 좀 개선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자율주행 택시 계획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거는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에어비앤비처럼 자기 차를 쓰지 않을 때 이걸 영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하면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보편화될 텐데. 이러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주차 공간 활용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기존 교통 시스템하고 어떻게 융화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뭘까요? 그 우리나라에 우버가 들어올 때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로봇과 우리 노동자 간의 그 경쟁이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편승할 것이냐만 남아 있는 거지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인력을 양성시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자율주행을 통해서 뭐 자율주행 택시가 만약에 보편화된다면은 도로의 폭도 달라질 테고 주차장도 뭐 저는 이제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내릴 필요가 없이 그렇겠네요. 네 그냥 자율 주차를 해라. 그러면 그 자율 주차를 하고 딱 맞게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차가 안 다치고 문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일단.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 돌아다니면은 주차장에 안 있고 다 돌아다니면 차가 막혀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데 그거를 또 AI가 자율 조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 막히는 길로 우리 뭐 승객이 어디에 주로 많으니까 그때 어떻게 분배를 해서 그걸 피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 뭐 차들이 너무 많이 그쪽에 밀집돼 있으면 다른 데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이렇게 분산되는 이러한 시스템까지 자율로 다 되기 때문에 교통이 막힌다고 생각하면 아마 자율주행 택시는
못하죠.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점점 대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메커니즘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무슨 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자율주행 택시가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뭐 우버나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지금 우버가 택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하고 택시하고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경쟁이 심하면은 가격을 높여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낮으면은 가격을 싸게 해서 그럼 더 네.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거리 미터 병산제만 생각해서 뭐 그 거리까지 가는데 얼마다가 아니라 거기에 이용하는 구간인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가격이 뭐 싸질 수 있는 탄력적으로 거고. 적용하면 네, 되죠. 그렇죠. 뭐 바쁜 시간에 만약에 타려고 그러면 가격을 높이 줘야 되고 뭐 한가한 시간에 타면은 뭐 가격을 좀 낮춰서 탈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를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를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뭐 약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택시 타고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타고 많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택시고 이제 하이퍼루프 보링 네. 컴퍼니 이거 초고속 진공 열차 네. 이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속도가 대단해요. LA에서 뉴욕까지 2시간 반 걸리는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체감을 잘 못하는데 체감하려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얼마냐? 20분. 20분.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인데 네. 실제로 이거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시험 운행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시험은행 뭐 그 하이퍼도 이제 두 종류인데요. 예, 예. 그냥 보통 속도로 가는 그냥 땅의 그 튜브 형식으로 해서 저는 그건 타봤습니다만은 하이퍼루프로 그 진공으로 당기는 거는 아직 못 타봤고 아직 테스트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 짧은 구간은 할 수 있어도 지금 그렇죠. 긴 구간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속철을 만들고 뭐 등석평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방문해서 신칸센 타고 나서 뭐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등석평 씨가 어디 그렇게 갈 데가 있다고 그렇게 빨리 다니냐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이 훨씬 고속철을 많이 깔아놨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냥 서울에서 부산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차량을 만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유라시아 쪽 아니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뭐 만주를 통해서 모스크바를 통해서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열차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느냐를 서울과 부산을 먼저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철도는 뭐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차량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철로 놓는 기술, 땅 파는 기술. 네, 땅 파는 기술, 또 그다음에 신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로템이나 이런 데에서 차량 잘 만들죠. 그다음에 이제 진공으로 뽑아내는 거에 캡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우리가 항상 빨리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생산 기술력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고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잘 만들고 정확하게 만들고 실수를 덜 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차량 그 자체가 하이퍼루프로 땡기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더 차량을 잘 만들 수 있고 그 보링 작업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역시 대한민국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기분 좋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테슬라가 하고 있다. 이거는 약간 불안 요인이에요, 사실은. 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스마트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이걸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걸 가지고 2차, 3차 가공을 해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그렇습니다. 되는 네.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국가 안보적인 문제에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 스마트폰을 언제까지 만들겠다 뭐 계획은 지금 많이 떠드는 뉴스들은 다니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본인 손아귀에 넣고 싶고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요.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 언제까지 내가 만들겠다는 플랜이 없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것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겠느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가 사실은 셀룰러폰, 핸드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꼭 할 텐데 언제 하느냐는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뭐 내후년 2027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디자인 정도는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 폰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런칭을 할 것인가, 이제 침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아마 SK나 KT나 U+에서 잘 플랜을 짤 줄은 믿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통신 주권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타링크를 통해서 그 타워 시스템과 다른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많이 나눠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안 돼요, 우리 것만 할 겁니다 하면은 전 세계의 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티맵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렇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내비게이터에 대한 그 맵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적어도 한국 것만이라도 독창적으로 갖고 있어서 테슬라나 뭐 다른 미국 회사나 뭐 유럽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나 뭐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걸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딜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거, 그리고 그들과 같이 협업할 것을 잘 나눠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정권에서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은 세계에서 뭐 갈라파고스 같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에서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모듈형 컨테이너 주택 프로젝트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급자족형 주택형 미래 모델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나라의 그 뭐 전원주택 생각하면은 뭐 금방 들어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원주택이 그렇게 비쌀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거기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스페이스가 필요할 수 있어도 주말주택으로 사용한다든지 농가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셀프 컨테이닝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집, 작은 집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그 일본 같은 경우에 튜브형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통을 만들어서 그냥 잠만 자고 나오고 공부는 도서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자체가 튜브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캡슐형
뭐 호텔이 일본에 있듯이 투부형 기숙사를 만들어서 쓰는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하나둘씩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 사람들이 튜브나 무슨 캡슐형보다는 더 큰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고 좀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역시도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가장 테슬라 폼 다음으로 인포메이션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데가 생활 공간이다. 맞아요. 적당한 온도, 어떤 패턴으로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또 뭐 언제 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해서 미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테슬라 폰, 옵티머스 로봇, 스타링크, 네. 자율주행차, 네. 방금 말씀하신 모듈형 주택, 미래주택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통합으로 이게 생태계가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뭐 전 세계인들의 생활에 혁신과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몇 가지로 그 다음 정권에서 생각해야 될 ICT AI에 대한 준비는 뭐 순서 없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칩 설계에 대한 것을 중견기업이 꼭 했으면 좋겠다. 반도체 설계.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LG 같은 데서 하게 되면 특히 삼성전자나 SK가 하면은 그 칩 만드는 것들에 대한 그 아마 저 공장의 일감을 안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칩 설계는 그 뭐 다른 중견기업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드는 거는 삼성이나 뭐 SK에서 만드는 거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한 두 번째로 데이터를 게더링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큰 데이터 용량을 모아둘 수 있는 저장소는 꼭 필요하고 그 데이터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력 양성입니다. 인력 양성.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꼭 다음 정부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IT 기업, IT 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과 이과를 나눠서 가르치지 말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뭐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재래 문화식으로 그러니까 문과는 어떻고 이과는 어떻고 나는 문과형이지 이과형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뭐 수리 잘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공부도 많이 쫓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과 그다음에 의료 산업, 그다음에 농업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율형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AI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전 직장에서 주로 한 게 이제 AI 윤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윤리가 앞서가고 그 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벤치마크를 하러 들어오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딜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LLM 모델 같은 것들을 한글형으로라도 작게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딜 포인트를 만들어서 지금 거대 LLM 모델을 하고 있는 뭐 XAI나 그 뭐 챗GPT나 이런 데랑 같이 딜 포인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른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신 인프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6G를 위해서 그 저궤도 위성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리딩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서포트가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격차.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 AI를 잘 모르는 사람과 잘 아는 사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갭이 벌어질 텐데 그렇겠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시니어들에 대한 그 AI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거 하나 생각하는 게 보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네,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받는 충격이 보안이 뚫렸을 때 받는 충격과 북한이 보안이 뚫렸을 때의 충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전산 시스템을 맞아요. 가지고 뭐 뱅크로부터 뭐 은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장이 다 그 데이터 아니면 전산으로 돌아가는데 뭐 북한은 아날로그식으로 가니까 그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열 몇 가지를 제가 나열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는 국가가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다 풀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백영일 교수님과 일론 머스크의 주요 사업 분야들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